네, 바로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세션 2의 논문들도 아주 흥미로운 그것도 중요한 것들이었는데요. 우선 전재우 선생님께서 환단고기는 어떤 사상인가 말씀하셨는데, 이게 모든 우리 소위 말하는 주류사학계나 아니면 비주류 강단사학계나 제야사학계나 늘 지금 치열하게 논쟁해왔던 게 서지학적 근거와 여러 가지 등등이었는데, 우리 전재호 선생님께서는 아주 오랫동안 치밀하게 이 문제를 추적해 오신 분이고, 그다음에 토론해 주시는 안병 교수님도 국내에서 내노라 하는 환단고기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신데, 우리 안병 교수님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옛날에 이의료 선생님이 잃어버린 그 원전 있지 않습니까? 원본이 고물상한테 팔려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나오면은 정말 얼마나 드라마틱하겠느냐, 그런 말씀도 하면서 우리가 재밌게 얘기를 나누는데, 정말 그 모르는 일입니다. 아무튼 이 환단고기에 대한 이 발표에 대해서 먼저 안병 교수님께서요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충북대학교 안병우입니다. 오늘 그 전재우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신 환단고기란 어떤 사서인가, 서지학적 관점으로 이런 이제 발표를 해 주셨는데, 원래 이제 이 발표는 11월 달에 그 역사주권, 그 사단법인 역사주권에서 주최한 그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사실은 제대로 시간 관계상 다 발표를 못하고 좀 앞부분만 이렇게 말씀을 하고 말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뒷부분을 이제 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제 논문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굉장히 이제 그 많은 그런 그 환단고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정보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서점에서 환단고기를 사서 그냥 보고 읽으면 그 사서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 우리 손에 들어왔는지 그 내용은 사실 알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논문을 통해서 환단고기가 이 세상에 나오게 되기까지 그 과정을 이렇게 그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상당 부분 드러났고, 이런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자꾸 되어야 환단고기가 위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얼마나 잘못되고 그 불이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우리가 논박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이 발표 논문은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논문을 읽어보면서 이렇게 사실 그 시간이 충분치 않아 가지고 저도 아주 그 정밀하게 이 논평문을 작성한 건 아닌데, 급한 대로 그냥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늘 발표하신 내용은 환단고기에 대한 그 일부 강단사학계의 집요한 위서론에 대응할 수 있는 그 아주 시의적절한 논문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환단고기의 출간과 관련하여 그동안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중요한 사실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고, 환단고기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논문이 왜 진작에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오히려 들 정도로 그러한 그 생각이 듭니다. 위서론의 첫 번째 메뉴로 등장하는 환단고기 편찬자 운초 기현수 선생의 실존성 문제,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오늘 그 발표에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논문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 논평문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계속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현수 선생의 실존성 문제를 이기 선생과의 그 관계, 그런 형성 과정을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이기 선생의 유촉에 의하여 환단고기가 출판되는 속사정을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명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기 선생의 임종 전에 운초 선생의 손을 잡고 말씀하신 게 이제 한문으로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원어를 제가 읽어보면, 도 불가이 국망이 폐오 국필이유 도 이흥하나니 유군 면제라 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기 선생이 제자에게 유촉한 내용인데, 우선 해석이 이렇게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직역을 한다 그러면, 도는 나라가 망해도 폐지할 수 없고 나라는
반드시 도가 있어야 흥하니 그대는 힘쓸지어다. 이제 이게 유촉이라는 거죠. 유촉은 이제 유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도라는 개념 자체가 다소 이렇게 좀 막연하고 해석이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발표자께서는 이것을 삼신일체의 도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서 환단고기 도처에 나오는 삼신일체의 가르침, 삼신일체의 도에 관한 그러한 기술 내용을 들고 있고 또 동시에 단학회 3대 강령에 나오는 제천보본 사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논문에 이렇게 기술을 하셨습니다. 이에 발표자께서는 삼신일체의 도는 나라가 망했어도 그만둘 수 없고 나라는 반드시 삼신일체의 도가 있어야 흥하나니 그대는 힘쓰라는 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환단고기를 속히 편찬하라는 스승의 뜻이 담긴 것이라면 삼신일체의 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환단고기를 편찬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환단고기를 편찬해야 삼신일체의 도가 회복된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대단한 발상인데 언뜻 수긍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운초 선생이 생각하는 환단고기는 삼신일체의 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것이 되는데 환단고기를 나름 연구하는 학자라고 해도 환단고기에서 전하고 있는 삼신일체의 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어려워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삼신일체의 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삼신일체의 도가 회복이 되어 나라가 흥하게 되는지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의견을 듣고 싶은데 뭐 시간 관계상 좀 어렵고 이런 그 질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답변을 안 해주셔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환단고기가 1911년에 출간되기 전에 이미 환단고기를 구성하는 단군세기와 태백일사를 비롯해서 태백진운, 천부경요회 등이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위서론자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그런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러한 그 중요한 사실들이 환단고기 정해에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당시에 발간된 이 단행본 책이 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그러한 사실을 전하는 다른 기록이라든지 또는 생존자들의 증언 내용 이런 것들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자, 또한 환단고기가 대중화되는 과정에서 환단고기의 출처가 불명확하다는 오해도 많이 있었던 바 광호 이해사본과 배달의숙본 환단고기의 차이점에 대한 서지학적 분석과 배달의숙본이 가지는 의의에 대한 분석은 단연 돋보이는 연구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단고기가 세상에 알려지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로 이유립 선생을 들 수 있지만 오영기 선생도 그에 못지않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환단고기 원본을 분실했음에도 환단고기가 전수될 수 있었던 것은 오영기 선생의 필사라는 그러한 중요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인데 오영기 선생의 실존성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이 논문의 큰 업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영기 선생의 생애를 많이 밝혀냈고 특히 아들과 며느리를 통한 오영기 선생의 삶의 단면을 생생하게 이렇게 드러내 보인 것은 당연히 돋보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연구자께서는 오영기 선생이 적어도 3번의 필사를 했다고 했는데 환단고기가 진서임을 확신하고 또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환단고기의 전수 과정이 매우 신뢰할 만하다는 입장을 가진 사람의 하나로서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3번 이상의 필사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그런 가능성도 높다고 보는데 필사에 대한 사실은 1949년에 이유립 선생의 부탁으로 필사를 했다고 광호 이해사본의 말미에 붙어있는 환단고기 발문에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서 명확하다고 할 수 있으나 발표자가 주장하는 1979년 무렵 광호 이해사본의 출판을 위한 제2차 정서 그리고 배달의숙본의 출판을 위한 제3차 정서는 문서상의 근거가 좀 불명확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추론한 근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환단고기 발문을 광호 이해사본에 붙임으로써 이유립 선생이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다고 한 것으로 또 이렇게 한편 전해지고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렇다면 1949년 필사본에는 환단고기 발문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두 판본 간의 글자 수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광호 이해사본은 48,806자,
배달 의숙번은 48,164자로 차이가 나는 글자 수가 642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를 광호 이해사본에서 오류와 누락된 결과라고 했는데 광호 이해사본의 글자 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누락이 있었다라는 표현은 조금 맞지 않는 설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차이를 보이는 부분에서 중요한 것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 수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고, 오류가 있는 부분은 사실은 그 철저하게 좀 분석을 해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안병희 교수님도 워낙에 이 관련돼서 연구를 많이 하셨다 보니까 질문이 막 소나기처럼 쏟아져가지고 이거를 5분 내 답변하시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뒷부분에 배달 의숙분하고 광호 이사본의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점, 그거에 집중해서 좀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간략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삼신일체의 도에 대해서는 그냥 언급만 하고 지나갈게요. 그 단군세기 서문에 보면 첫 마디가 위국지도 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도라고 했잖아요. 나중에 보면 부여의 무부여지도, 고려의 무고려지도. 그 고려의 도가 없다. 부여의 도가 없다. 바로 그게 부여의 삼신일체의 도가 없다. 고려의 삼신일체의 도가 없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해볼 수 있고요. 이제 그 단행본으로 전해진 사실은 이것은 이제 환단국이 정의해서 이제 이립 선생이 얘기하시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증명할 수, 간접적인 방법이라도 없을까? 이 이제 그 시대에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좀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성창호 선생님 그 해동인물지에 보면 계연수 선생에 대해서 간략한 이 저서 유저에는 그 단군색이 태백유사가 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단서를 한번 얻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심당전서 목록에 보면 421종의 그 창고 문헌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지금 제 논문에 각주 50번 번호에 보면 있는데, 거기 보면 단군세기 북부여기, 삼성열기, 삼신기, 참정개경, 태백신사, 태백유사, 태백진경, 태백진운, 환단고기 등 이렇게 환단고기에 관련된 이 창구 문헌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은 그 훨씬 이런 데 대해서 다시 찾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이게 아까 이제 남 교수님께서도 이렇게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 하시는데, 최근에 이제 사실 하늘에서 떨어진 게 있잖아요. 광명장 같은 경우는 그 이때까지 광명장에 대해서 누구도 언급하지 못했는데 최근에 거기에 갑자기 진짜 하늘에서 떨어졌잖아요. 이런 뭔가가 있는 그런 것이 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저는 이제 49년에 그 필사 정서를 부탁했고, 그 정서의 말미에 이제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발문이라 하면은 이 글을 써서 이게 발문으로 한다, 삼는다, 보통 이렇게 하는데, 그 오영기 선생의 환단고기 발문은 자세히 읽어보시면 마지막에 뭐냐면 청한다고 했어요. 이제 내가 이제 환단고기 발이라고 시작을 하고 끝에는 청서, 이 글을 청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 후미에 넣어주기를 청한다고 이렇게 요청한 글이지, 내가 이걸 발문이니까 이걸 쓰라, 이런 부분에서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이제 자기가 그 정서를 하면서 뒤에 이제 거기에 청한 글로 넣은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되짚어 볼 것은 이유립 선생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필경사, 그러니까 정서하는 사람은 정서만 하는 거지 왜 이렇게 발문을 넣냐, 이런 이제 불쾌한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 내용을 뒤집어 보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히려 그러면 이 공개적으로 이유립 선생님께서 1949년에
정서가 있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더 이렇게 정언해 주신 그런 면에서 다시 찾아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존의 단단하게 내부에서는 이제 오영기 선생은 이제 그 자격이 없다. 학문적인 그런 이제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쓸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됐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발표 부분에 71년에 환단휘기라고 홍익 사설을 이렇게 집필한 원서 이제 한문 원본에 대해서 이제 대전에서 이제 놓은 책이 있는데 거기에 발문이 있어요. 거기도. 근데 그 발문을 누가 썼냐 하면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제 양종현 선생하고 그 양종현 선생 친구분 그 두 분이 그 발문을 써요. 그러니까 발문이라고 해서 꼭 저자가 쓴다는, 물론 이제 환단고기 내에서는 태백일사는 그 이맥 선생이 뒤에 태백일사 발이라 해서 들어간 게 있고 저자가 쓸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높은 사람 아니면 뒤에 이제 후에 나중 사람들도 보면 학문이 되고 어느 저 있을 때 보면 이렇게 발문을 쓰는 경우 있기 때문에 꼭 그것은 이제 아니다 뭐 불쾌하다 아니다 이 부분보다는 오히려 49년에 그런 일이 있었다. 단지 이제 정서를 부탁했는데 왜 이렇게 더 넘겨짚은 어떤 그런 일을 했느냐 그런 쪽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광호이에서 본과 배달의에서 본에서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더 이야기를 더 하면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것 같아서 거기서 이제 소개만 하고 말았는데요. 그 이제 두 개 본을 하나 한자 이렇게 제가 이제 카운트하면서 잘 해봤는데 근원적으로는 오류가 있고 이제 오타가 있어서 이제 이 그런 차이는 있는데 왜 그러면 역설적으로 광호이 사본이 글자 수가 더 많으냐? 그게 보면 이제 많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조병윤의 재판 후지가 약 500자죠. 498자. 그리고 오영기 선생의 환단고기 발문이 198, 약 200자 정도. 그러니까 그 두 개만 합쳐도 777자가 돼버려요, 이게. 근데 그 배달의숙본은 원래 그게 없는 부분이잖아요. 초판에 이제 있었던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정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원래 안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777자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배달의숙본이 오히려 이렇게 수정이 되고 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결론적으로는 숫자는 더 적은 역현상이 일어난 거죠.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충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미나에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발표자 임창경 박사님에 대한 송옥진 박사님의 토론이신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거의 한 10여 년 전에 임창경 박사님과 함께 대련에서 천진도 이렇게 돌아가지고 며칠을 하루 종일 버스를 달리고 해가지고 등주에서 또 뭐 장도까지 갔다가 그럼으로써 이 정말 엄청난 답사를 그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만큼 이 철저하게 현장 조사를 하신 분이란 거를 제가 정말 피곤에 쩔면서 체험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발표 내용도 치밀하게 이렇게 다 비교하시는 거 보니까 역시 이 뭡니까 학문적인 리거라고 그러죠. 엄밀성이 정말 타의 모범이 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송옥진 박사님 토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옥진입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빠르게 제가 준비한 거 읽겠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논문 그 배달족 역사의 의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랜 기간 동안 고착화된 소중화라는 시대적 역사 서술을 극복한 것. 다른 하나는 주족인 부여족을 설정해서 자주족 민족사를 체계화한 최초의 시도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대와 식민의 역사 서술을 완전히 극복한 최초의 역사 교과서로서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배달족 역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출간한 국정교과서로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독립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역사교육의 필요성에 의한 편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국사 교과서의 서술 방향은 헌법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명시한 것처럼 국가 철학에 있어서도 임시정부의 역사관을 마땅히 계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 때 배달족 역사의 연구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저자의 의견에 깊이 동감하는 바입니다. 반면에 이제 본문에서는 이 배달족 역사의 그 역사적 의미를 중점으로 두셨기 때문에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그 짧게 서술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배달족 역사를 읽어보면 그 길이가 그 짧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조금 생략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자에게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배달족 역사는 신시 시대부터 우리 역사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신인이 내려와 개천한 갑자년 상달 10월, 즉 환웅이 천부인 세 개를 가지고 내려온 때를 개천 기원으로 잡아 124년간 교화를 행하고 단군 시대로 넘어간 것으로 해석해서 개천 연호에서 환웅 교화 124년을 빼면 단군 기원이 된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는 안암로의 삼성기나 원중동의 삼성기, 혹은 태백일사 등에서 서술하고 있는 환웅 관련 내용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단군 이전 124년이라는 신시 기간을 산정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견해를 듣고 싶고, 두 번째로는 기존 그 조선시대 정통론을 극복하기 위해서 단군 부여 고구려 발해로 이어지는 민족사 체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기존의 북방 역사가 주된 역사 서술에서 배제되어 온 것처럼 또 다른 배타성으로도 보이기도 하는데, 음루와 선비, 요, 금, 만주, 청 등의 역사는 이미 우리 역사에서 멀어진 지가 오래돼서 배달족 역사에 기록된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의아스러운 면이기도 합니다. 배달족 역사의 내용이 간략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이러한 배달족 역사와 관련해서 신단민사처럼 보완할 수 있는 역사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사 교과서가 다시 기존의 정통론으로 돌아가게 된 이유를 무엇으로 꼽으시는지 필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임 박사님. 예, 토론문 잘 들었습니다. 우리 송옥준 박사님이 우리 고조선 이 연구의 또 전문가시니까 고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배달족 역사의 여러 문제를 잘 고민해 주셨고 또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간단하게만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역사는 이제 과거의 기록이지만 역사는 미래를 위한 것이고 또 역사는 그 의식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을 넘어서서 역사를 읽는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달족 역사는 교과서로 만들어졌습니다. 애초에 교과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그 국가의 민족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것을 널리 알리기 위한 교과서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에 그 시대가 짊어진 그 역사적 과제를, 그 시대의 과제를 올바로 평가하고 그 시대에 또 정체성을 세우고 하려면 이 교과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번에 논문에 쓴 건 배달족 역사서라는 그 교과서에 대한 이 분석을 통해서 그 앞으로의 어떤 미래에 우리가 국사 교과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 서술해야 되는가 하는, 또 우리 역사를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본 정도의 글이었습니다. 일단 그 송옥준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문제 중에서 신시 시대를 설정해서 신시 시대 124년이 지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단군에 의한 건국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배달족 역사는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배달족 역사 첫 부분이 신시 시대 이렇게 나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군 시대가 됐는데 그 신시 시대 그 기간을 124년을 둔 거죠. 이 배달족 역사가 이 부분의 서술은 이 부분의 서술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배달족 역사의 그런 역사 사유가 어디서 출발했는가 하는 문제에서 사실 관계된 문제입니다. 배달족 역사가 1922년 그 당시에
배달족 역사가 형성될 때 사실은 그 종교적으로 대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설립됐을 때 거기에 많은 그 독립운동가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설립했을 때 거기에 많은 분들이 대종교와 관련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당시는 또 단군을 내세운 단군의 어떤 민족주의로다가 우리 민족을 일깨워서 당시 상황이 일본은 그 천황, 신도 이런 것을 중심으로 제국주의를 확산시키고자 했고 또 침략 정책을 펼쳐나갔고 그게 맞서는 중국은 역사 속 사마천이 사기에서 끄집어냈던 그 황제란 인물을 세워서 황제를 통해서 민족주의, 중국의 민족주의를 일으켜서 중국의 어떤 그 제국주의 침략에 대항하는 어떤 정신적인 각성을 또 추구했거든요. 그 당시 이제 우리 한반도에서는 단군을 중심으로 해서 단군을 중심으로 한 우리 어떤 민족적 각성을 통해서 이 제국주의에 맞서고자 했거든요. 그래서 저항적 민족주의를 선택하면서 단군의 어떤 그런 단군을 통한 민족운동, 우리 민족의 응집할 수 있는 어떤 강한 소재로서 단군을 찾아낸 것이고 그 단군을 이제 대종교란 이런 종교화 시켜서 그 확산시켰는데 그것이 상당히 넓게 당시 퍼졌죠. 그래서 배달이라는 용어도 그때 시작되고 그러면서 이 대종교란 당시 그 독립운동가들의 뭐 대종교라는 것이 꼭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단군을 중심으로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종교의 초기 문건 중에서 단군교를 이제 포명하는 단군교를 이제 널리 알리는 단군교 표명서 그에 따른 이제 단군교 5대 종지 단군교에서 지켜야 할 5대 종지 표명서가 1909년에 나오는데요. 그 단군교 5대 종지 표명서에 이제 바로 그 신교의 역사를 서술하는 부분에서 이 신시시대 이런 언급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배달족 역사를 이제 쓰게 될 때 그 편집위원 당시 김승학이란 그 독립운동가가 1922년에 21년 말에 상해로 들어가게 되죠. 상해 임시정부로 가서 이제 그 독립신문이 거의 망한 상태인데 그 독립신문을 다시 부활시키고 다시 이제 그 독립신문 안에다가 교과서 편찬위원회를 부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를 편찬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 이제 박은식, 뭐 자리석, 정신,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들어왔는데 그분들이 이제 대부분 대종교와 관련이 있었고 그 임시정부에 많은 사람이 대종교와 관련이 있었죠. 그래서 배달족 역사를 서술하면서 그런 어떤 영향, 문헌의 영향, 초기 문헌의 근거 자료의 영향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신시 시대가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로 이 배달족 역사에서 중심적으로 시작된 건 단군 시대부터 시작돼 가지고요. 단군 시대에서 단군 시대의 이제 끝 부분에 부여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단군이 이제 부여 옮겨가면서 부여가 이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배달족 역사가 부여족 중심으로 한 이런 역사인데 그 배달족 역사는 실제로 그 읽어보시면 동호에서 시작된 선비, 거란의 역사, 그다음에 음루 말갈, 뭐 이런 역사, 그다음에 여진, 거란, 여진, 금, 청의 역사까지 전부 배달족 역사 안에 이렇게 통합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이 독립운동가들이 상당히 그 연구를 많이 한 겁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그 배달족 역사라는 책 속에서 동호 선비의 역사가 어떻게 배달족 역사의 중심인 그 부여족과 연관이 되어 있는가, 또 음루에서 시작되는 말갈, 여진, 금청의 역사가 어떻게 이 주족, 부여족의 역사와 연관이 되어 있는가를 순간순간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국학연구소에서 금년 5월, 6월에 그 동호회 지역을
동호 선비 거란의 지역을 직접 답사해 봤습니다. 이 배달족 역사에서 과연 그 지역을 독립운동가들이 배달족 역사에 포괄시키는 이런 서술을 했는데 그것이 가능한가? 그래서 현지 답사를 직접 해봤는데 그쪽 박물관 등에서 뭐 유적 등에서 확인이 되더라고요. 충분히 우리 이 동호 선비 거란의 역사나 그다음에 음루 말가라의 역사는 이미 고구려 시기, 부여 시기에 거의 같은 혈족으로 얘기했을 정도로 통합과 교류와 통합과 융합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922년 대한민국 22년 정부에서 역사 교과서, 민족사 역사 교과서를 쓰면서 그 민족들을 다 통합해서 이렇게 쓸 수 있었고요. 애석하게도 이제 해방 이후에 그 배달적 역사에 이런 역사가는 개성되지 못했죠. 그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인데 우리 사대와 식민의 역사가 1945년 해방 이후에 다시 복원되는 겁니다. 다시 복원돼서 일제 식민사관, 그다음에 조선시대의 사대사관 이런 것들이 45년 이후에 더 강화되는 이런 추세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배달적 역사는 아주 완전히 매몰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다시 그 민족사를 쓰고 남북이 통합되는 분단된 남북을 통합하는 통일하는 이런 시도를 할 때 통합과 통일, 자주와 독립의 역사인 이 배달적 역사 꼭 참고돼야 할 책이고 우리가 앞으로 역사학에서 많은 연구를 더 해야 될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 박사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원래 40분에 마쳐야 되는데 좀 늦어졌기 때문에 해도 50분에는 끝났어야 되는데 벌써 5분이 지났지만 그래도 플로어에 계신 선생님들 오랫동안 기다리셨기 때문에 질문 있으시면 뭐 아까 정 박사님, 네, 총무이사님입니다. 총무이사 정우진입니다. 저도 연구자의 입장으로서 오늘 두 분 전부 다 제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먼저 이제 전재우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아마 두 분 다 제가 드린 질문들이 답변을 못 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냥 참조적인 내용에 지나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저 개인적으로는 뭐 환단고기에 대해서 뭐 많은 어떤 연구자들이 계시겠지만은 저는 거의 문학 작품처럼 생각하고 많이 그냥 열독하고 그냥 애독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구자 입장에서 규원사라든지 단기고사라든지 여러 유사한 이제 환단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그런 사서와의 어떤 비교 검토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이제 심당전서 안에 단서대강이 있는데 거기 있는 내용이 오늘도 발표하다시피 여러 이제 참고 문헌에 이제 실제 환단고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제 단서대강 내에 환단고기에 어느 정도 지금 소실된 발견되지 않는 환단고기 원본의 내용이 얼마만큼 이제 적용이 되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배달의식본이랑 비교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아주 너무 놀라운 게 아직 제가 단군세기의 부분에 샘플링을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닙니다. 한 4-5개 단군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심당전서에 실제로 단서대강에서 보이는 구절들이 너무나 놀랍게 배달의식본보다는 1909년 근래 많이 발굴이 됐죠. 등사본 이제 환단고기 내용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돼 있는 거를 제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도 연구를 많이 앞으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지금 광호 이해사본이랑 이제 배달의식본의 어떤 차이를 논하는 것도 있지만은 실제로 1911년 이제
그 환단 고기가를 직접 이고선 선생님께서 그거를 참조를 하시고 이제 그 책을 쓰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역추적해서 이제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봤더니 실제로 지금 근래 출판된 1909년 등사본 환단고기 내용이 많이 있는 걸로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여쭙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임창겸 박사님께는 저번에도 한번 질문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배달동 역사가 굉장히 포용력 있고 그리고 굉장히 주체적이고 그리고 통일적인 어떤 그런 시각을 견지하고 있고 굉장히 화해적이고 굉장히 따뜻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배달도 역사의 사관에 대해서 민족주의 사관으로 얘기하기에는 조금 범위가 적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배달도 역사의 사관을 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떤 얘기로 이제 정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답변부터 1분만 두 분 답변을 먼저 1분씩. 1분씩. 일단 뭐 등사본 환단고기 이제 저는 그 1909년이라 설정했는 것은 좀 약간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고 등사본 환단고기 그 이제 저자 소장자 최연호 선생을 만나봤을 때 직접 또 다 봤거든요. 이제 그 본의 단점은 일단은 완판이 아니다. 그 이제 삼성 열기 그리고 이제 단군세기 북부역이 이제 요렇게만 이제 있는 부분이 있고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삼성기도 보면 거기 있는 뿐만 아니라 단학해복 커바란 잡지에 있는 삼신기가 또 있어요. 사실은 그게 삼성기가 지금 안암로의 삼성기라 할 수 있는 삼성기와 그리고 삼신기 행촌 이암의 저서로 알려진 삼신기 그리고 또 다르게 이제 그 등사본 한당구에 있는 삼성 열기 이렇게 세 종류를 다 이렇게 교차 비교도 다 해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단군세기 북부여기도 이제 현재 지금 있는 부분과 이제 그 어떤 부분이 누락되는까지도 제가 그까지 다 해봤는데 문제는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이기주왈 이런 부분이 사실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게 단단하게 사람들 만나면서 제가 첫 번째 놀랐던 게 뭐냐면 이유립이란 말을 절대로 안 해요. 사실 그분들은 하남당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자신들의 부모 이름을 함자를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는 분명히 이기주왈로 바로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버렸어요. 그게. 근데 그게 과연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 최연호 씨 소장자 그분도 이야기가 50년대, 60년대 정도의 등사본으로 보인다. 이런 이제 얘기를 처음 이제 들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환단고기를 공부하는 사람 모임에서 이제 만드는 걸로 보인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처음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으로 더 했는데 이게 이제 갑자기 이제 너무 비약적 어떤 걸 하다 보니까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이제 삼신기도 있고 다른 부분도 또 교차봐야 될 것도 있고 그리고 심당전서 자체에는 환단고기를 직접 인용한 부분 대목도 있고 환단고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했던 부분도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그 심당전서의 이 꼬르를 하면은 이제 골치 아픈 문제가 있는데 이 심당전서와 같은 성격의 책이 또 하나 있어요. 이제 고성인 씨 집안에서 벽암 고사구라고 이제 그 이기문 선생이가 그분이 또 했는지 있는데 그분과 심당전서의 특경은 뭐냐면 이 삼신부터 해서 이제 황국 쭉 해서 이제 고종 황제까지 이제 조선까지 쭉 황통을 시대 연대도를 다 이렇게 기술하는 책을 쓰고자 했는 사람들이고 환단공일은 큰 매개에서는 내려오는데 역사의 기술 중심 자체가 삼신상제님 중심으로 기술했는 그 전체 완전 패턴이 달라가 흐르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 이제 끼워 맞추면 이제 다르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하여튼 뭐 그거는 차후로 계속 연구해 나가야 될 부분이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분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임창경 박사님. 네. 정원일 박사님이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질문을 해줬네. 사실 제가 이제 몇 달 전에 정우진 박사님 그 연구실을 한번 간 게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뭐 많은 책과 장서와 상당히 깊은 역사 연구를 하시고 계시구나 이렇게 느껴서 오늘 그 질문해 주신 것도 아주 정말 심도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이런 짧은 답변이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사실 앞으로 정호준 박사님을 원주 치악산자락 저희 연구실로 한번 모셔서 좀 긴 시간 토론해 보겠습니다. 그냥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어렵지만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배달족 역사는 부여족을 주족으로 한 민족사다. 그러나 사관을 특정 짓자면 그냥 민족주의 사관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책이다. 그 민족주의 사관을 넘어선 어떤 역사책이기 때문에 몇 단어로 한 단어로 요약하면 배달족 사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민족주의 너무 포괄적인 통일적인 통합적인 이런 서술이거든요. 거기 부여족뿐만 아니라 동어로부터 시작된 거란 선비 거란 그다음에 이쪽에 음루 말갈 여진 모든 걸 부곡조 모든 걸 통합하는 거기에 남쪽에 있는 여러 예등 뭐 그런 것들도 다 통합해서 이렇게 서술한 역사책이기 때문에 그냥 일단 배달족에 대한 역사를 더하는 차원에서 독립운동가들이 설정한 제목처럼 배달족 사관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일단 나중에 정호진 박사님을 한번 원주 연구실로 모셔가지고 한번 길게 토론을 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